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총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보겸 기자와 함께 프라임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80만 동학개미의 주주를 보유한 회사죠.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사실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성난 그 뿔난 개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성과와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별 경영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격려에 힘입어 처음으로 매출 300조 원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며 임직원과 협력사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주요 성과와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전략적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고 업계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2022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877억 달러로 3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지속 가능한 일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담은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 경영 성과와 도전 과제에 대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김 기자, 특히나 요즘에 우리 주주들이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 한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주주 환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9조 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 부회장은 본질의 집중을 강조하며 올해 경영 각오를 다졌는데요. 한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온 비결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진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고객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선 의장 인사에 이어 경영 현황 설명, 이안 표결 등이 진행되는데요. 한종희 DX 부문장 부회장과 이정배 DS 부분 메모리 사업 부장 사장이 사업 부문 경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는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안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라임 이슈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에 이 청구권 자금 기부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수혜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자, 김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날 포스코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그간 유보됐던 잔여 약정액 40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항 종합 제철이었습니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 종합 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레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2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이곳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 1위를 넘어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세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과 정부는 2042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팹리스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할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기존의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이번 용인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인까지 연결해 메모리 분야 추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류화 기반을 닦겠다는 포부를 세운 겁니다. 네,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류화 기반을 닦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럼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어떤가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기존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그리고 건설 중인 테일러 신공장까지 감안해도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데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우위에도 생산 능력 부족으로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와의 경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300조 원 투자로 전체 생태계 직간접 생산 유발 700조 원, 고용 유발 160만 명이 발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패키징, 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까지 비수도권 첨단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향후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삼성은 또 상생을 위해 중소 팹리스 육성, 지방 대학과의 파트너십 확대, 미래 세대 기술 인재 육성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를 했었죠.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자, 최 회장 측에서 지금 A씨가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요. 네, 최태원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 지방법원에서 누리꾼 A씨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집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해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최 회장이 앞서서 지난 1월에 그 A씨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민사소송까지 간 건데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업계에서 그렇게 흔치가 않은 일인데 이게 자칫해서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이번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A씨는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으며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 정작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엔 안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그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문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SK그룹 계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한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 개의 비방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소식을 짚어봤고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소식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하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계정이 지금 수십만 명에 달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이거를 무대응으로 계속해서 일관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준 이재용 회장의 이름을 내건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35만 5천 명을 웃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아, 가짜를 팔로우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해당 계정 프로필에는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경영 원칙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지켜나갈 약속입니다라는 문구와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적혀 있는데요. 이 회장이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날에는 보도자료 사진을 모아 올려 자칫 공식 계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사칭 계정인 것을 알고도 팔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댓글을 보면 실제 이 회장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2020년 6월 개설된 이 계정의 운영자는 본 계정은 진짜 이재용이 아닌 팬페이지라고 밝혔지만 해당 글이 잘 보이지 않고 대다수 글은 이 회장을 주어로 작성돼 상당수 계정 방문자들이 이 회장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잘못 알고 댓글을 달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85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이 회장의 사진 또는 기사글로 가장 최근 올라온 게시글은 4일 전으로 얼굴 합성 영상과 함께 팬분이 만들어주셨다는데 논란이 예상된다고 썼습니다. 예. 해당 글에는 항상 응원합니다. 이재용 회장님 같은 답글이 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운영하는 계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갈수록 해당 계정의 파급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의 공식 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해당 계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팬페이지를 표방하고 있어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은 없다라는 게 사실인 거군요. 저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네. 가짜인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LG전자가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자, LG전자가 이 지역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는데 자, 김 기자. 참석자들도 이제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나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날부터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틀간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 행사인 LG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행사에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76개국에서 파트너사와 거래처 관계자, 외신 기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생활가전에서는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 2세대를 필두로 무드업 냉장고, 원바디 세탁 건조기, 워시타워 등 주방 가전 라인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TV 라인업으로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M, 2023년형 LG 올레드 에보, LG 올레드 오브제 컬렉션, 무선 이동식 LG 스탠바이미 등 혁신 제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네.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거주하는 곳인데 특히 이 지역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LG전자 연결 기준 매출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및 시스템 에어컨,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거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어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올해도 맞춤형 경영을 앞세우고 고객 접점을 더욱 확대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 일환 LG전자 중동 아프리카 지역 대표 전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을 앞세우며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아가 더 기아 EV9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이제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는 31일에 열리는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실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자, 김 기자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네,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대형 전동화 SUV이자 기아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기아 브랜드 디자인 철학이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대비적인 조형이 새롭게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기아는 이달 말 온라인으로 EV9의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V9에는 각각 12.3형 디지털 클러스터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5형 공조 디스플레이를 한데 묶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됐는데요. 특히 3개의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최초로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임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돼 시동, 주행, 주차 등 순차적인 차량 이용 과정에서 직관적이고 간결한 조작을 돕는데요. 기아 측은 EV9의 팬더 휠 아치 캐릭터 라인은 직선을 기술적으로 배차해 다각형을 형성했다며 3열까지 이어지는 낮은 벨트 라인과 긴 휠 베이스는 EV9이 다른 전기차에서 볼 수 없는 탁 트인 개방감과 우수한 거주성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글로벌 디자인 센터 카림 하이브 부사장은 EV9은 실내외 디자인과 연결성, 사용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했다며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에게 EV9의 혁신적인 공간과 기술,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EV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김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